지난 4번의 방송에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서비스는 어떤 것이고 어느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은 어느 나라 소속인지 크게 보면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18세기에서 영국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됐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방송의 흐름상 국가별로 AI 경쟁력을 점검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AI 비즈니스를 좀 세계적인 틀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크게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AI 서비스 이용자 순위, 기업의 매출 및 수익 순위, 해당 기업이 소속된 나라들을 정리해 본 결과 국가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AI 경쟁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테크놀로지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잠재력을 갖고 AI 산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크랩한 자료를 주말에 훑어보니까 AI 산업은 현재 국가 경쟁력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가지고 한 나라당 1시간을 넘게 분석을 해도 시간이 지금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각 국가의 AI 경쟁력, 정책, 비전 등을 정리해보고 이후에 국가 하나하나의 개별적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일단 10여 분 정도로 정해놓고 왜냐면 사실 저도 10분 넘어가는 유튜브는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우선 미국, 중국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오늘은 두 나라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국가는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미국의 경쟁력은 이미 확립돼 있고 계속돼서 혁신되는 디지털 분야의 테크놀로지, 최고의 인재, 막대한 리소스, 자금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혁신의 개방적인 분위기,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스탠포드, 칼텍, UC 버클리 등 여러 가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캠퍼스 등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이런 명무대들에서 야심찬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이 결국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산업 전환의 패턴을 인터넷 등장 이후에 보여주는 것을 여러 번 저희가 목격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인재들이 미국 기업으로 몰려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엔비디아 등 그 기술 혁신에 필요한 반도체 시스템 등 후방 산업도 든든하게 받쳐주죠. 투자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작년 2024년에 민간의 AI 투자액이 1,090억 달러에 이릅니다. 중국의 93억 달러보다 12배가 크고 영국의 45억 달러보다는 24배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리소스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AI를 핵무기, 우주 기술과 비슷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도 있고 특히 국방 등 안보 측면에서 AI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민간 부문이 AI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해서 G7이나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 또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3천억 달러 규모의 미일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한 적이 있죠.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을 방문해서 AI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전 세계적인 AI 주도권을 다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존 손힐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눈에 띄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를 다룬 겁니다. 최근에 AI 기업 경영자들이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AI 미래 등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죠. 워싱턴에서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면 입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닐 칼럼니스트는 그런 규제를 스타이플링, 즉 숨이 막힐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AI 관련 법과 규정이 이익 집단 등의 충돌 때문에 누더기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법 절차적인 문제들도 늘 생기고 있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당시 이라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입법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원 같은 걸 놓고요. 제가 당시에 예일대를 취재하러 갔는데 해럴드고 법대학장이 특별 초청으로 해서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의 주제가 바로 연방법과 주법 그리고 국제법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권적인 체제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을 갖고 국가적 총력전을 벌이는 중국에 비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산업적인 면에서는 경쟁력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런 것도 미국 내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 혁신위원회인가요? 거기서 AI를 활용한 정부 구조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아마 오늘은 이제 중국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은 오랜 세월 제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전략적 선택에 강합니다. 중국은 19세기 이후에 정치 혼란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죠. 그래서 등소평등 국가 지도자들이 세운 전략이 현재가 아닌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산업의 경우에서 지금 유선통신이 뒤떨어지니까 아예 유선을 넘어서 무선통신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고, 자동차도 내연기관차 경쟁에서 독일, 일본, 한국 등 경쟁국들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전기차로 뛰어들었죠. 이 부분도 일단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AI와 관련해서 중국은 제조업 2025 전략에 따라서 AI를 핵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칩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상하이 자오통대학교, 하얼빈 공업대학교 등 전국에 훌륭한 교육기관이 많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수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이나 과학 분야는 영재를 따로 뽑아가지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집중 교육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빠르게 교육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하면 눈에 띄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AI 기업들이 미국의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쫓아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의 AI 논문 총 생산량은 무려 76만 9천 건입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볼 거는, 특허 출원은 중국이 많지만 실제로 등록이 되는 특허는 미국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두 나라 사이에 기술 격차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중국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어떤 산업이든 산업이 국가의 통치나 이념적 방향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AI 생성 콘텐츠가 중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이 민간 위주로 돌아가는 미국과는 비교되는 측면이 또 있죠. 미국이 AI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맹국,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비하면은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립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14혁명이 넘는
인구에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량입니다. 이것이 AI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자대 컴퓨터나 바이오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역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중국이 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올린다면은 얼마나 많은 중국의 데이터가 미국 기업으로 가는 거겠습니까? 제가 상하이를 처음 방문한 것이 초년 기자 시절인 199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하이 시장이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허허벌판이었던 푸동 지역으로 데려가서 이곳을 10년 안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비전을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7년에 두 번째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푸동 지방의 지역에 가보니까 저 멀리 잠자리떼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잠자리떼가 아니라 빌딩을 올릴 때 쓰는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죠. 그 건설 장비들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 건설 장비의 25%가 상하이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쯤에 다시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AI와 관련해서도 큰 성과를 낼 걸로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강력한 국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AI를 놓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앞으로 역사의 이 시점에서 어떤 기록을 남길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